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15부 목표는 가토, 울산성을 노려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597년 10월 중순 무렵 일본군은 북진이 좌절되자 전군이 남해안 지역으로 퇴각을 해가지고 외성을 축조하고 방어태세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존부터 이제 축조되어 있던 외성들이 있었고, 이 정유년 전쟁 기간에 다시 또 급하게 축조한 외성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외성 축조 책임자와 수성 책임자가 서로 달랐는데,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 일본군은 일단 각 외성들을 새롭게 축조한 데 있어서 축성을 담당하는 부대를 따로 뒀고, 또 축성이 완료되면 다른 부대가 와가지고 수비를 인계하는 방식을 썼죠. 자, 그래서 표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고성에는 요시카와 부대가 축성을 책임을 지고, 수성은 모리 부대가, 남해는 와키자카 부대가 축성을 책임지고, 수성은 소 부대가, 창원은 나베시마가 축성을 책임지고 그대로 나베시마가 지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순천 외성 같은 경우는 우키다가 축성을 책임지고 고니시가 수성을 하고, 양산의 경우에는 고바야카와가 축성을 책임지고 구로다가 수성을 책임지고, 울산의 경우에는 아사노가 축성을 책임지고 가토가 수성을 하고, 사천은 조소카베가 축성을 책임지고 시마즈가 수성을 하는 이런 구조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니시는 순천 외성에, 가토는 울산 외성에 각기 주둔을 했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임진년 전쟁 때 원투 펀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장수들도 각자 방어 지역을 지키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한편 조명연합군은 일본군의 공세 종말점이 도달했다는 것을 감지를 한 다음에 이거를 반격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이제 슬슬 우리가 반격할 때가 됐다. 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명예 부대가 하나 둘 도착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체 다 도착을 하려면은 1598년까지 가야 되긴 해요. 그때까지 가야지 이제 완벽하게 다 도착을 하는데, 일단 지금 조명연합군이 점점 이제 군세가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격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조선의 국왕 선조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일본군 장서 중에서도 누가 가장 악질이다. 가토 기요마사야말로 악질 중에 상악질, 전범이 아니냐. 그래서 이놈 먼저 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토 부대를 섬멸함으로써 적의 오른팔을 끊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다는 거죠. 자, 이에 조명연합군은 대대적으로 군을 동원하여 가토가 주둔하고 있는 울산 외성 공략을 펼칠 이른바 동정군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울산 외성을 공략하는 조명연합군의 동정군 규모는 이러했어요. 먼저 명예제독 마기는 이번 동정군의 작전을 야전에서 총괄 지휘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명연합군을 좌엽, 중엽, 우엽으로 나누었다는 거죠. 편의상 그렇게 세 부대로 나눈 것 같아요. 좌엽의 경우 명예 부청병 이여매가 1만 2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서 경주 방면에서 울산을 공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선의 충청병사 이시연이 4천의 병력을 이끌고 서포트를 하기로 하죠. 우엽은 명예 부청병 이방춘이 1만 1천여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좌엽과 마찬가지로 경주를 거점으로 울산을 공략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경상우병사 정기령, 방어사 고원백이 3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를 서포트하기로 하죠. 중엽의 경우 명예 부청병 고책이 1만 1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순천 외성에 주둔하고 있는 고니시를 견제하게 돼요. 그리고 조선의 경상 좌병사 성윤문과 방어사 권응수가 5천여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중엽군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의 도원수 권율은 경상우 조방장 곽지우, 전라감사 황신, 전라병사 이광학 등을 이끌고 동정군을 총괄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후방 서포트를 갖다 전부 지원을 해주게 되고, 또 이상 징후가 발견을 하게 되면은 명예제독 마기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휘체계를 확립을 하죠. 그리고 조선의 영의정이었던 류성룡은 이번 동정군의 모든 보급과 물자를 담당하는 후방 총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국왕인 선조는 경리 양호와 더불어서 전투의 전반을 통제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 밖에 동정군이 필요한 물자와 장비는 요양성에서 조달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조선에서도 자체 조달한 게 있지만 부족한 분량은 요양성에서 조달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수송 책임은 조선군이 맡기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당시 조선군이 어떻게 분할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이제 사료가 하나 있는데 그 사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장이 남할 적에 우리나라 병마를 3형으로 나누어 소속시켜서 명장과 협조하도록 딸려보냈다. 그래서 총 3형으로 나눴는데 제1형은 충청도 병마절도사 이시연으로 2,000명을 거느리게 하였는데 평안도 군병 2,000명을 소속시켰고, 그러니까 2,000 플러스 2,000이 된 거죠. 가만 보면은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은 원래 이제 거느리고 있던 병력에다가 후방지역, 여기서 후방지역은 평안도, 강원도, 함경도 요 일대죠. 이 북방에 있는 후방지역에서 병력을 차출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밀어주는 그런 이제 축차적인 병력 증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형은 경상좌도 병마사 성윤문으로 2,000명을 거느리게 하였는데 방어사 권흥수의 군병이 200명, 경주 부윤 박이장의 군병이 1,000명, 그리고 함경 강원도의 군병 2,000명을 추가로 여기다 플러스를 시킵니다. 그래서 토탈 5,000명에 가까운 병력이 결성이 되죠. 이어서 보면요. 제3형은 경상우도 절도사 정기령으로 1,000명을 거느리게 하였는데 황희도 군병 2,000명과 경상도 방어사 고원백의 군병 300명을 소속시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후방에서 북도 지역에서 군병을 차출을 해가지고 총 토탈 3,000여 명의 병력을 거느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군은 전체 합치면 대략 한 12,000 규모, 그 다음에 명군은 대략 한 36,000 규모, 양측이 다 합치면 거의 5만에 달하는 병력 규모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2월 4일, 이처럼 조명연합군은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동정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뭐였냐면 오로지 저 가토 사마를 잡아버리자. 그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서 울산으로 출진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막상 실제 작전이 진행되니까 순천 외성에 있었던 고니시는 딱히 가토를 도울 마음이 없어 보였다는 거죠. 그냥 이제 멀뚱멀뚱 지켜보고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굳이 지금 3군 중에서 중역군이 순천 방면을 견제할 필요가 있겠냐. 그러지 말고 전군을 다 몰아가지고 울산을 공격하자 해가지고 작전을 이제 나중에 변경을 해서 중역군도 동원을 해가지고 전체 대략 한 총합 5만 명이 달하는 대군이 일거에 울산 외성을 향해서 진군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울산이라는 지역은요, 굉장한 요충지예요. 한국사를 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신라시대 때 울산은 최대의 무역항으로 발전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해상의 요충지로 여전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울산 부근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포구였던 연포. 이 연포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 때 일본과 교역을 했던 대표적인 그 삼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교류를 하는 대표적인 교역 창구 중 하나로 조선 전기 때 내내 활용이 됐었고, 또 이 연포는 소금과 철이 생산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도 울산이 현대 중공업이 들어가 있는 중요한 공업지대인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경제적인 상당한 요충지였다는 거죠. 게다가 울산 부근에는 말의 생산과 관리를 하는 방어진, 방암산, 이길고 등의 목장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병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울산은 경제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임진년 개전 초기에 다들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 흑역사, 트롤의 역사, 경상 좌병사 이각이 조기에 방어를 포기하면서 일본군 장수 가토가 여기를 손쉽게 점령을 해버리고 말죠. 이후에 일본군은 개전 초기 쾌진격으로 인해서 전쟁이 조기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울산에는 약간의 수비 병력만 주둔시켰을 뿐 사실 울산 외성을 신축하진 않았습니다. 기존에 조선군이 건설해놨던 울산 병영과 울산 읍을 갖다가 활용하는 수준으로 끝냈다는 거죠. 그러다가 정유년 전쟁이 개시되고 일본군이 도요토미의 지시에 따라서 장기간 남해안에 주둔하게 될 그런 이제 처지가 되니까 일본군은 기존의 울산 읍성 근처에다가 또다시 외성을 신축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즉 자기들 스타일대로 성을 하나 더 쌓아서 장기항전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1597년 12월 22일 새벽 동정군 5만여 명은 울산 외성을 향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게 됩니다. 당시 울산의 수비를 책임지고 있었던 가토 부대의 병력은
약 1만 6천여 명 정도였어요. 사실 울산 외성은 축조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급하게 가토 부대가 인계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이게 진짜. 그래서 방어태세가 아직 만전을 기하지 못한 형국이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일본군의 방어태세가 아직 만전을 기하지 못했고 또 방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틈타가지고 동정군은 대대적으로 울산성을 공략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먼저 고책이 이끄는 중혁군이 언양 방면에서 적의 지원군을 차단을 하고 이염해와 이방춘이 이끄는 좌우협 병력이 주력이 돼서 울산으로 급습해 들어갔다는 거죠. 당시 울산 외성 밖에 주둔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일본군 아사노 요시나가는 갑작스럽게 동정군이 급습을 가해오자 몹시 당황해합니다. 자, 그러면서 동정군은 직산에서 활약한 바 있었던 명예 중장기병대를 출격을 시켜가지고 파상 공세를 퍼부었고, 이 갑작스러운 급습에 일본군은 몹시 당황해하면서 결국 일본군 장수 아사노는 동정군의 공격에 400여 명이 전사자를 내면서 혼비백산 한 채 황급히 울산 외성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라고 하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때 적의 장수 가등청정이 울산군 동쪽 바닷가 험준한 곳에 성을 쌓고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가등청정이 쌓은 게 아니라 다른 부대가 와서 쌓았고 이제 가토가 이제 인수인계를 한 거죠. 당시 일본군의 정유년 전략이 이러했었는데 가토를 비롯해가지고 북진을 했던 부대가 있었고 또 후방에 남아서 수비를 했던 부대가 있었죠. 그래서 후방에 남아서 수비를 했던 부대들이 나중에 뭘 하게 되냐면은 자기들은 체력이 좀 온전돼 있으니까 외성들을 또 이제 신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진에 실패했던 가토 부대가 돌아와서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외성이 완성이 되자 이거를 인수인계를 바꿔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교체 작업을 했던 건데 그 교체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동정군이 치고 들어갔던 거죠. 자, 그리고 당시 일본군은 외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성 자체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그 밖에다가도 주둔지를 건설을 해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둔지를 동정군이 급습을 했는데 이때 누가 이제 출격을 하게 되냐면은 직산 전투에서 활약을 한 바 있었던 철갑 기병들이 출격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주둔지를 초토화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외곽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 주둔지들을 다 쓸어버린 조명연합군은 바로 이제 울산읍을 점령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날이 밝아오자 명예제동 마기는 유격장 파세에게 선봉을 맡겨가지고 3천의 병력을 이끌고 울산 읍성으로 진출을 시켰죠. 아직 외성은 내비두고 읍성을 먼저 공략하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에 조선군 역시 고원백과 정기룡이 군을 이끌고 명예 선봉대에 합류하여 울산 읍성 공략에 나서게 됩니다. 울산 읍성을 급습한 동정군 선봉대는 이곳을 지키고 있던 아소노마 모토이대와 스노, 이에요리 등의 장수들을 참살하고 읍성 내의 일본군을 소탕한 다음에 각종 시설들을 전소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이를 지켜봤던 울산 외성의 일본군, 이제 동정군의 출몰을 확실하게 인지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연격을 나서게 되는데, 좀 전에 이제 주둔지에서 쫓겨서려왔던 아사노 요시나가, 그리고 가토 세이베이, 오다 가스요시 등이 출진을 해서 동정군을 막아서게 됩니다. 울산 외성에서 일본군이 출진을 하자 동정군의 선봉을 맡았던 파세는 작전을 짜요. 여기서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서 퇴각하는 그런 모션을 취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을 유인해서 본진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죠. 자, 출진했던 일본군은 자신의 반자의 돌격에 동정군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신이 나서 막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파세의 유인 작전에 넘어가서 동정군의 포위망에 걸려들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 일본군은 많은 사상자를 낸 채 일부 패전병들만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울산 외성으로 도망쳐 들어가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또다시 500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고 오다 겐자이몬, 오카나 야우에몬, 모리시마 신고 등의 장수들이 전사하는 상당히 또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군문이 말하기를 어제 제독의 차인에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명예제동 마기가 보낸 신부름꾼한테 뭐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냐? 가등청정이 서생포에서 밤에 울산으로 달려왔다가
울산이 이미 무너졌으므로 도산으로 들어갔다 하니 얼마 안 가서 생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가토가 그때 아직 서생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수인계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측근들하고 같이 서생포에 있었다가 급보를 받은 겁니다. 울산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으로 황급히 달려왔는데 이미 울산 읍성이 조명연합군한테 떨어진 상태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외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외성이 있었던 곳이 바로 도산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산에 몰아넣었으니까 지금 생포했다는 게 아니라 얼마 안 가서 이제 잡을 것이다. 이거 도가내던 쥐 아니냐? 그 표현입니다. 울산이 함락되던 날 외장 한 사람이 금갑을 입은 채 죽었는데 이자도 청정과 같은 관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군 장소들이 꽤 여러 명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신원이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지만 옷차림새로 봤을 때 신분이 높은 장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암시하는 대목이죠. 청정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으므로 그 운명이 닿하여 스스로 도산으로 들어갔으니 아군이 해안을 차단하면 부산, 양산과 전라도의 적이 감히 구하나로 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당시 이제 명칭에서 이렇게 선조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재밌는 구절이 이거죠. 청정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으므로. 그러니까 조명연합군이 가토를 인식하는 이미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거 악질 중에 상악질 전범이라 이거죠. 가장 흉악한 놈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선조가 뭐라고 얘기하냐? 선조도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어서 보면요. 상이 말하기를 여러 적 중에 청정이 가장 강하니 청정을 격파한다면 나머지 적은 새 것도 못되오이다. 이번이 바로 소방이 제조될 수 있는 기회이다 하였다. 자, 여기서 선조의 말을 딱 놓고 보더라도 가토를 인식하는 조명연합군의 그 인식이 어떤 건지를 갖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토에 대한 인식이 이런 거예요. 저거 악질 중에 상악질 전범, 가장 흉악한 놈, 그리고 또 뭐였냐면은 제일 센 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조명연합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 가토 부대를 박살 내면은 저기 제일 센 부대고 제가 제일 악질이니까 저놈만 잡으면은 전쟁은 이거 끝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서 총 공세를 퍼부었다라는 거죠. 당시 가토 기요마사는 울산 외성이 없었어요. 일단 서생포에 있었죠. 하지만 가토의 부장들은 급히 가토에게 울산 외성이 공격받고 있다고 전령을 보냈고 급보를 받은 가토는 부산에 주둔한 일본군에게 원군을 청하는 한편 측근들을 데리고 몰래 또 울산 외성으로 입성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포위망이 완벽하게 구축되기 전에 배를 타고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측근들만 데리고서 몰래 은밀하게 울산 외성에 들어오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자, 울산 읍성을 함락한 다음에 성 밖의 일본군 주둔지까지 격파하는 데 성공했던 동정군은 이제 기세가 한껏 올랐죠. 남은 것은 저 도산에 웅크리고 있는 외로운 외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외로운 거점인 울산 외성을 함락만 시킨다면은 악질 중에 상악질 전범인 가토를 끝장을 내고 이 전쟁도 종집으로 지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동정군은 마지막으로 남은 외로운 거점인 울산 외성을 향해서 총 공세를 퍼붓게 되니 자, 우리의 가토 사마의 운명은 이제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그 유명한 도산 외성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자, 지금 양쪽 다 진짜 총력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가토 입장에서는 막다른 골목 코너에 몰렸으니까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상황이죠. 진짜 악을 써가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조명연합군 입장에서는 이놈만 잡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전쟁을 끝낼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가토한테 당한 것도 얼마나 많아요. 맺힌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기를 쓰고 악을 쓰면서 공격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정말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되는데 정의연 전쟁의 말 그대로 클라이막스가 올라오게 됩니다. 가토의 위기, 과연 이 울산 외성을 둘러싼 전투에서 어느 쪽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